자, 페이지 196쪽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에 대해서 배웠죠. 세포의 그리고 소기관들에 대해서 배웠고, 소기관들의 기능, 그리고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와 세포막의 특징, 그리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배웠죠. 자, 오늘은 생명 시스템의 화학 반응입니다. 자, 생명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이야기하겠죠. 이것을 한 단어로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나왔죠? 자, 물질 대사라는 게 뭐냐?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물질 대사에 의해서 필요한 물질이 합성되고 또는 물질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합성할 때는 에너지가 흡수가 될 것이고 물질이 분해가 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보면은 우리가 세포호흡 생각나죠? 자, 세포호흡이 뭡니까? 생각해보자. 세포호흡.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물로 분해하는 거죠.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면서 열 에너지 또는 ATP 에너지로 방출되는 것을 우리는 세포 호흡이라고 하죠.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고분자 물질인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이게 뭐야? 세포 호흡이죠. 자, 그러면 광합성을 생각해 봅시다. 자, 동물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식물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죠. 자, 광합성이 뭡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을 사용하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로 전환이 일어나죠. 이게 광합성이죠. 즉, 저분자 물질들이 서로 합성돼서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자, 작고 간단한 분자, 즉 저분자를 복잡하고 큰 고분자로 합성해내는 거. 이게 광합성에 해당하겠죠. 이때 뭐가 필요했어?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했지만 에너지가 필요했죠. 빛 에너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즉, 흡수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된다 그래서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하죠. 이게 동화작용입니다. 그래서 동자가 한 가지 동자야. 한 가지가 된다는 얘기야. 작은 분자 두 개가 커다란 한 가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가 흡수되더라. 대표적인 게 광합성, 뭐 단백질의 합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세포호흡을 보면은 고분자 물질이었지. 자, 그러면 이 과정이 뭐냐? 크고 복잡한 고분자가 작고 간단한 저분자로 분해되는 게 이 세포호흡이었죠. 이것을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이자가 분리할 때 이자야. 그래서 이화작용입니다. 이때 뭐가 밖으로 나왔냐? 에너지가 밖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걸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세포호흡도 있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소화, 영양소들이 소화되는 것이 있죠. 자, 다시 그림을 보며 설명하면은 자, 이쪽의 이 그래프를 한번 봐봅시다. 자, X축이 반응의 진행이고
Y축이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러면은 반응물과 생성물을 봤을 때, 자, 에너지 크기가 누가 더 큽니까? 생성물이 더 크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 에너지를 흡수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되는 동화작용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와 반대로, 자, 같은 그래프인데,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크기를 비교해보면, 반응물의 에너지 크기가 생성물의 에너지 크기보다 큽니다. 그래서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줄어들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 에너지가 방출되는다. 즉, 이화작용의 그래프가 되겠죠. 즉, 물질대사라는 것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고, 이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 출입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꼭 생깁니다. 에너지 출입이. 자, 그러면 이러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나는데, 물질대사에서는 촉매라는 거. 생체 촉매라는 게 작용이 되죠. 이 생체 촉매를 다른 말로 효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 대사는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금씩 일어납니다. 자, 그것을 비교해 놓은 게 왼쪽에 물질 대사와 생명체 밖 화학 반응의 비교가 돼 있죠. 자, 그림을 보게 되면은 둘 다 뭡니까? 포도당입니다. 자, 반응물이 둘 다 포도당이죠. 같은 포도당이란 말이야. 근데 생체 밖에서는 자, 이 포도당을 태우게 되면은 어때? 높은 온도에서 생기겠죠? 연소가 높은 온도. 대략 4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면, 즉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면 이 포도당이 몇 도씨에서 일어나겠어? 반응이 37도씨에서 일어나겠죠? 즉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생성물을 봤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똑같죠? 자,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자,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커다란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 단계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조금씩 생기는 거죠.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와 자, 에너지가 발산될 때 한꺼번에 발산되느냐, 그리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발산되느냐, 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것도 잘 구별하실 줄 아셔야겠죠. 자, 그러면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효소라는 거 아까 생체 촉매라고 얘기했죠? 생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어떤 몸체 내라는 뜻이 될 것이고 촉매는 우리가 많이 들었었죠? 어떤 반응을 빠르게 하는 게 촉매입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바꾸는 것이죠. 자, 이러한 효소는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려면 일정한 이 그래프를 사용해서 보면 일정한 이 언덕을 넘어야 돼.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에너지를 봤을 때 이 언덕을 넘어야지만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덕이 뭐냐? 즉 활성화 에너지죠. 즉 활성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이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즉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에너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자, 왼쪽 그래프에서 한번 봐봅시다. 자, 왼쪽 그래프에서 보면은 자, 빨강색과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자, 빨강색의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크죠? 파란색의 활성화 에너지는 더 작단 말이야. 그쵸? 즉, 무엇이냐? 효소가 없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이야. 그래서 언덕이 더 높아. 이만큼의 언덕을 넘어야 돼. 하지만 효소가 함께 있다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언덕이 낮아지죠? 자, 언덕이 낮아지니까 어때? 우리가 접근하기 더 쉽겠죠? 즉, 활성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즉, 효소가 이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만들어서 반응을 빨리 일어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상을 다시 한번 봐봅시다. 그래프가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게 되면은 자, 생성물과 반응물의 자, 에너지 크기를 한번 봐봅시다. 자, 누가 더 크죠? 반응물이 더 큽니다. 그러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게 되면은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말은 뭐야?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발열 반응에 해당합니다. 발열 반응은 이화작용이었죠. 그래서 이때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 효소가 없을 때는 요만큼, 효소가 있을 때는 요만큼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뭐냐? 반응열입니다. 그래서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고 효소가 있든 없든 효소 유무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봐봅시다. 자, 이 오른쪽 그래프를 친구들이 많이 착각을 하게 되는데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인 여기는 반응열이 되겠죠? 자, 그리고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입니다. 그쵸? 선생님 말했지? 언덕을 넘어야 된다 그랬어. 근데 많은 친구들이 요만큼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야. 요만큼이 아니라 얼만큼이라고? 요만큼이라고. 이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거기를 넘어야 할 언덕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하니까 언덕이니까 요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크기가 요만큼이 되겠죠. 자, 그럼 효소가 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더 작게 만들어가지고 반응을 빨리 일어나게 하는 게 효소의 작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효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효소라는 것은 자, 반응물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응물과 함께 결합을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서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러한 효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나와 있죠, 교재에. 첫 번째가 기질 특이성, 두 번째가 재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질 특이성이라는 것은 뭐냐? 자, 아까 기질이 뭐였어? 반응물이었죠? 자, 특정 반응물하고만 반응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효소는 단백질이죠. 선생님이 단백질은 입체 구조에 따라서 본인의 역할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치? 이 입체 구조가 맞는 애들하고만 반응을 합니다. 자, 아래에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노란색이 반응물, 즉 기질이죠? 그리고 여기도 반응물이 하나 더 있긴 한데 효소가 어때? 이 모양과 맞는 애하고만 이렇게 반응을 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이루게 됩니다. 즉 모양이 안 맞으면 걔랑 반응해? 안 한다고. 그래서 특정 기질하고만 결합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효소하고만 반응을 하겠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영양소 분해를 배우면서 소화를 배우면서 뭐였냐?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게 뭐였어? 아밀레이스였죠. 우리가 밥을 먹어. 그러면 밥에는 어떤 음식물을 먹으면 그 음식물에 단백질도 있을 수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지방도 있겠죠. 하지만 입에서는 뭐야? 탄수화물만 분해돼. 왜?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탄수화물하고만 반응을 하기 때문이겠죠. 이게 기질 특이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효소는 반응을 하고 난 후, 여기 그림을 보면 어때? 생성물,
반응물이 두 개로 쪼개져서 생성물이 되죠? 하지만 효소의 모양은 변했어? 변하지 않습니다. 자, 효소의 모양은 변하지 않으니까 또 어때?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반응물이 있다면 계속 재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의 효소는 어때? 일정한 양만 있어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효소는 모양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기질 특이성에 의해서 자기와 맞는 구조인 기질과 결합을 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이루고 그리고 반응을 한 후에 자기의 본질의 모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단백질은 어떤 성질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냐? 열과 산에 약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열을 가하거나 산이 바뀌게 되면 어떤 됐죠? 구조가 바뀐다 그랬죠.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효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내가 열을 가했어. 그러면 이 효소의 입체 구조가 바뀌게 되겠죠? 입체 구조가 바뀌면서 본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수행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열이라든지 산이 가하게 되면은 효소가 변성이 되어서 본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오른쪽 작게 나와 있죠. 기질 특이성과 효소의 종류 하면서 열을 가하게 되면, 가열하게 되면은 본인의 입체 구조가 바뀌어서 반응물과 결합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능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래 한번 실험 한번 봅시다. 자, 카탈레이스의 작용 원리 실험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3% 가산화수소수를 넣고 그랬어. 다음 이제 우리 고등학생이니까 과산화수소 화학식이 어떻게 될까? 둘 다 중학생이긴 하지만 과산화수소, 산화수소, 산화수소, 산소가 들었겠죠? 수소도 들어있겠죠? 근데 산소가 과해. 과산화수소는 H2O2. 자, 이 가산화수소수를 우리가 언제 쓰냐? 자,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서 뭐 무릎에 상처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하얀색 물약 같은 것을 이렇게 발라. 그러면은 뽀글뽀글뽀글 거품을 내는 게 있어. 그게 뭐냐? 가산화수소입니다. 자, 이 가산화수소를 가만히 놔두면은, 자, 어때? 얘가 변하겠죠?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 효소를 넣어주게 되면 그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겠죠? 분해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걸 보는 실험이야. 자, 여기 보면은 A, B, C 세 개의 시험관에 3% 가산화수소 일정량을 넣어줬겠죠? 그리고 A에는 뭡니까? 그대로 뒀어.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이거는 뭐야? 대조군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B와 C에는 어떤 물질을 넣어줬죠? 이게 뭐야? 실험군이 될 겁니다. 자, A에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어. 그쵸? 그러니까 대조군이 될 것이고, B와 C는 어떤 물질을 넣어줬죠? 이게 실험군이 되겠죠? B에는 생감자를 넣었고, C에는 삶은 감자 조각을 넣었습니다. 자, 이 감자에는 뭐가 들어있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죠? 그러면 과산화수소수에 감자를 넣어줬으니까 반응이 일어나겠죠? 효소를 넣어준 거잖아. 그러면 이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분해가 일어나냐 보니까는 자, 삶은 감자에서는 반응 일어나겠어? 반응 거의 안 일어나겠죠? 생감자에서만 일어나겠죠? 왜? 왜?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는 건 생감자만 일어나. 왜? 삶았어, 감자를. 그럼 효소가 변성됐겠죠? 그래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진 않겠죠. 효소작용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B에서만 반응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자, 기포가 발생하는지 먼저 관찰을 했대. 자, 그래서 시험 결과 기포만 봅시다. A에서는 기포가 발생 안 했죠? B에서는 기포가 발생했고, C에서도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대. 자, 그리고 향불이 꺼져가는 불씨를 A, B, C에 다 넣어서 불씨 변화를 관찰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때? B에서만 갑자기 불씨가 타올랐죠? 자, 그리고 기포가 발생하기 끝났어. 그리고 다시 가산화수소수를 넣었더니 기포가 다시 발생하는지를 관찰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랬더니 어디에서만? B에서만 기포가 다시 발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즉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은 물과 산소로 분해가 일어납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게 되려면 좌우에 원소 개수를 맞춰줘야겠죠? 자, 오른쪽에 여기 2가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양쪽에 개수를 맞춰주게 되면은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겠죠? 즉 과산화수소수에 효소를 넣어준 B에서는 뭐야? 물과 산소가 빠르게 생긴단 말이야. 즉 여기서 기체, 꺼져가는 불씨를 넣어줬더니 다시 불씨가 타올랐다는 얘기는 이 산소에 의해서 불씨가 타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B에서만 이 불씨가 타올랐대. 그래서 이때 생기는 기체는 산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포가 발생했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실험이 진행됐으면 기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반응이 이 가산화수소수를 다 써서 물과 산소로 다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다 다시 뭘 넣어줬어? 가산화수소수를 더 넣어줬단 말이야. 즉 반응물을 더 넣어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랬더니 반응이 또 일어나겠죠. 왜? 효소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한다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래서 가산화수소를 추가하니까 B에서도 기포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냐?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고 반응 전류도 변하지 않아서 재사용이 가능하고 열을 가하게 되면은 즉 변성된 효소는 자신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생명체 내에서 대부분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데 물질 대사는 어떻습니까?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에너지 출입이 항상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효소와 함께 우리 생명체, 생명현상이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효소들을 우리는 어디서 이용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식품, 발효식품, 김치라든지 된장, 치즈, 요구르트, 포도주 에서 이용할 수가 있고 고기 연육제, 식혜, 식혜를 만들 때 집에서 식혜 만들진 않죠 요새 다 사 먹겠지. 선생님은 옛날 사람이라서 가끔 엄마가 식혜를 만드는데 식혜를 만들 때 뭘 하냐? 보리에 싹을 틔웁니다. 그러면 그게 뭐야? 엿지름이 되죠. 그걸 가게 되면 엿지름이 돼. 그러면 거기에 뭐가 돼 있냐?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겠죠. 그걸 밥알하고 같이 넣어줘.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밥알에 산수화물이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식혜야. 이걸 이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고기 연육제. 자, 고기를 키위라든지 배, 과일을 갈아가지고 같이 절인다고 그래야 되나? 체육할 때 뭘 같이. 아무튼 그런 거 하게 되면은 고기가 입에 넣는 순간 살살 녹습니다. 왜 그러냐? 키위라든지 배, 과일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 그러니까 고기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시키는데 더 빨리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 분해를 이용해서 고기 연육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효소를 첨가한 치약이라든지 화장품, 세제 이런 것들도 효소를 이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약품, 소화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의료기기, 혈당 뭐 측정기 같은 거 우리 가끔 소변검사에 뭐 종이 같은 거 넣잖아. 그거 역시 다 효소
작용을 이용한 거죠. 그다음에 산업 분야에서도, 그다음에 환경 분야, 자 공장이라든지 생활하수 이런 것들을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생물 효소를 일반 이용을 하죠.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96쪽, 197쪽 읽어보시고, 198쪽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10분 시간 드릴게요.
가봅시다. 자,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한다 그랬고, 이 물질 대사는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를 하죠. 자, 작고 간단한 분자를 크고 복잡한 분자로 만드는 게 동화작용이고, 이때 에너지가 흡수되죠. 흡수. 그래서 이걸 우리는 흡열 반응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크고 복잡한 분자를 작고 간단한 분자로 분해하는 이화작용이고,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자, 효소의 작용, 효소는 반응물과 결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한다. 자, 효소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였어?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하고만 작용하는 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효소가 모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끝난 후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죠. 이게 효소의 재사용이 되겠죠. 뭐 재사용, 효소의 재사용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효소들이 생명 현상에도 많이 관여를 하고 이러한 효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식품, 생활용품, 의학, 산업, 환경 분야에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1번 봅시다. 물질 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거 물어봤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 거 맞죠?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나는 건 맞고 효소의 유무가 아니라 효소가 있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X가 되겠죠. 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랬어. 물질을 분해하는 건 뭡니까? 이화작용이 되겠죠. 물질을 합성하는 건 동화작용이 될 것이고 에너지가 흡수되는 것은 동화작용이 될 것이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은 이화작용.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죠. 그리고 단백질 합성은 동화작용입니다. 자, 3번 봅시다. 그림은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화학 반응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표시하라 했죠. 기억과 니은 중 효소가 있을 때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죠. 그래서 X가 되겠죠. A부터 C 중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B가 되겠죠. 맞는 말이고. C는 효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C가 뭡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인 반응열이죠. 이건 항상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4번 봅시다. 그림은 효소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는 각각 반응물, 생성물, 효소 중 하나이다. 그랬죠? 자,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게 뭐냐? B다. 그러면 B가 뭐가 되겠어? 효소가 되겠죠. 그리고 A는 C와 D가 되죠. 그래서 A가 반응물이고 C와 D가 생성물이 되겠죠. 자, 5번. 다음 현상과 관련이 있는 효소의 특성을 써라. 보니까는 과산화수소와 카탈리스가 결합을 하지만은 에탄올에는 결합을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작용이 되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 되겠죠. 자, 효소의 특성과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자, 생명체 내에서만 작용합니까? 그래? 아니, 맞아요. 맞아? 네. 그러면 우리가 식혜를 어떻게 만들어 먹는데? 생명체 내에서만 작용한 건 아니죠? 아, 그래요? 그치? 조심해야 돼. 네. 그래서 X가 되겠죠. 반응물과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건 맞죠? 자, 화학 반응이 끝난 후 효소의 입체 구조는 반응 전과 달라집니까? 효소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X가 될 것이고.
엿기름 속에서는 단백질 분해 요소를 이용해서 식혜를 만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틀리죠? 네. 왜요? 아, 단백질이 아니라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분해 요소를 이용해서 식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X가 되겠죠. 조심해야겠지? 여기서 뭐지? 고기 연육제 라면은 고기 연육제 속에 단백질 분해 요소를 이용해서 뭐 만든다. 그러면은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음. 자,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비법 강의. 자, 효소의 반응 속도 그래프 해석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볼 겁니다.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뭘 먼저 봐야 된다? X축과 Y축이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봅니다. X축은 뭡니까? 반응물의 농도죠. Y축은 뭡니까? 뭐야? 초기 반응의 속도야. 그러니까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물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S1보다 S2가 더 반응물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습니까? S1일 때의 초기 반응 속도가 이 정도고 S2일 때의 초기 반응 속도는 요만큼이죠. 그리고 여기 나구간에서 뭐야? 반응 속도가 일정하죠. 반응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야? 모든 효소가 내가 넣어줬던 모든 효소가 다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10이라는 효소, 10만큼의 효소를 넣어줬어. 그러면 여기 나우가 여기서부터는 10의 10개의 효소가 다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S1은 한 3개만, 3개 정도만 일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어때? 농도를 넣어줄수록 점점 증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S1과 S2를 보면은 초기 반응 속도 누가 더 빠르니까 S2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Q1, 2, 3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볼까요? 자, 반응물의 농도가 S1일 때 초기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자, 농도가 지금 S1이죠? S1일 때 무엇을 증가시켜야 될까? 요만큼이야, 지금. 반응이 증가하려면 뭘 증가시켜야겠어? 반응물을 더 넣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반응물을 더 넣어준다.
반응물의 농도를 더 높인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반응물의 농도가 S2일 때 초기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자, 반응물의 농도가 S2란 말이야. 근데 어때? 계속 더 반응물 농도를 높여도 증가합니까? 증가 안 해. 왜? 효소가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넣어줘야겠어? 효소를 더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효소를 더 넣어준다. 자, 세 번째, 반응물의 농도가 S1일 때와 S2일 때 반응물의 활성화 에너지는 같냐 물어봤어. 자, 반응물의 농도와 관계없이 같은 반응물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는 뭐야? 활성화 에너지는 같겠죠. 그래서 S1일 때와 S2일 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같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는 뭐냐? 자, X축과 Y축이 같죠? 위에서 봤던 것과 같죠? 자, X축은 반응물의 농도이고, Y축은 초기 반응 속도인데 뭐냐? 상대값이에요. 상대값이라는 게 뭐냐? 자, 이 그래프에서 여기가 1이라는 얘기는 정확한 1값이 아니라 뭐 1대 2의 비율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값이라는 것에 중점을 신경을 좀 써야긴 해야겠죠. 자, 그리고 효소의 농도가 2A일 때와 A일 때의 그래프를 두 개 다 그려놨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반응물의 농도가 S1일 때, 자, 효소의 농도가 A일 때는 0.25고, 효소의 농도가 2A일 때는 0.5죠. 어떤 얘기야? 1대 2의 비율이란 얘기가 되겠지. 어쨌든 간에 효소의 농도가 높으니까 효소가 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효소와 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더 많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S2일 때도 마찬가지죠. 비율이 역시 1대 2죠. 즉, 이렇게 생각할까? 반응물이 10이고 효소의 농도가 2일 때도 10개를 넣어준 거고 A일 때는 5개를 넣어준 거다라는 얘기는 뭐야? 얘네들은 효소가 5개가 다 일을 하고 있고 여기 효소 10개가 다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S1일 때는 아직 일을 다 하고 있진 않죠? 그냥 비율이 1대 2의 비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S1일 때부터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때 속도가 빨라지진 않죠. 그만큼 다 일을 하고 있다. 모든 효소가 다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4, 5,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까요? 반응물의 농도가 S1일 때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효소 기질 복합체의 양은 효소 농도의 A일 때와 2A일 때 어떻게 다르냐 물어봤어. 자, 질문이 기질 복합체의 양을 물어본 거죠. 언제일 때? 효소가 A일 때와 2A일 때. 보니까는 반응 속도가 1대 2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효소의 농도가 1대 2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A일 때가 A일 때의 2배가 되겠죠.
자, 5번. 반응물의 농도가 S2일 때 반응물과 결합하지 않는 효소의 양은 효소 농도 A일 때와 E일 때가 같냐고 다르냐고 물어봤어. 반응물과 결합하지 않는 효소가 있어? 둘 다 없죠? 다 쓰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는 일정하다는 얘기는 효소가. 그래서 모두 0으로 같죠. 자, 6번. 효소의 농도가 A일 때와 EA일 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같은가 다른가 물어봤어. 자, A일 때와 EA일 때 활성화 에너지는 같겠죠. 자, 그리고 뒤에는 뭐가 되겠어? 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4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이다라고 했어. 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였지? DNA. DNA가 있었죠. 자, DNA를 보면은, 자, 우리 몸에, 자, 각자 몸에 있는 DNA를 일렬로 나열했어. 그러면 지구를 몇 바퀴 돈단 말이야. 그만큼 엄청 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길다란 DNA가 이중 나선형이니까 두 줄로 그어보자. 자,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 대해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어. 어떻게 저장돼 있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눈꺼풀의 형질에 관련된 유전자가 저장돼 있다. 여기가 유전자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 머리색에 대한 형질이 저장돼 있다. 또 다른 유전자가 되겠죠. 유전자 2가 됩니다. 즉, 우리 몸 핵 내에 DNA가 들어있죠.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이 DNA의 특정 부위가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된가? 이게 이 부분이 다시 뭐가 되겠어? 이 부분만 RNA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됩니까? RNA에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대략했는데 단백질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단백질. 여기 내 어떤 눈꺼풀의 모양에 대한 형질을 결정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합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NA와 유전자의 개념을 정확히 하시고 유전자와 단백질 간의 관계를 잘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세포 내가 있고 세포 내에 중심에 핵이 있다 그랬고 핵에는 염색체가 있죠. 이렇게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라는 것은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DNA가 자, 단백질. 자, 이 단백질을 우리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히스톤 단백질과 이렇게 꼬여 있어. 이게 막 이렇게 펼쳐 있으면 어때? 우리 몸에서 주체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꼬여 있단 말이야. 이게 염색체고 이 염색체를 풀어 헤쳤더니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나오고 이 DNA 한 부분, 일정 부분이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일정 부분이 또 다른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체라는 것은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DNA의 특정 부위에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한 분자, 이 하나의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에는 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죠. 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고 이 유전자마다 뭐가 다르겠어? 유전 정보가 다르겠죠. 그러면서 서로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유전 형질을 나타내는 과정을 봅시다. 자,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 형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형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눈꺼풀에 대한 형질. 뭐 쌍꺼풀이 있을 것이고 외꺼풀이 있겠죠. 이게 형질이야. 완두콩의 모양. 그게 형질이죠. 쭈구리. 주름진 것과 동그란 거. 이게 형질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 형질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뭐야? 이 말이겠죠? 말에 대한 당나귀구나. 당나귀에 대한 털 색깔에 대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입니다. 자, 이 DNA에서 같은 부위의 유전자야. 이 A랑 B랑 둘 다 같은 부위에 있어. 그런데 여기 염기 서열이 약간 달라. 그래서 멜라닌 합성 효소의 유전자 A와 B가 있죠. 그러면 A는 어때? 이 유전 정보가 수많은 멜라닌 합성 효소를 합성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 멜라닌 합성 효소니까 단백질이 되겠죠. 이 효소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 B라는 유전자는 어때? 적게 만들어지게끔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만큼 멜라닌 합성 효소가 적게 만들어지겠죠. 멜라닌, 우리 머리카락 색깔, 눈알색? 눈동자색이라고 그러면 되겠지. 눈동자색이 우리나라 사람은 갈색이잖아.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검은색에 속하겠죠? 그리고 멜라닌 색소가 더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뭐야? 푸른색을 띠는 사람도 있잖아. 이런 것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털 색깔이 갈색이 될 것이고 멜라닌이 적게 만들어지면 털 색깔이 흰색을 띠게 된다라는 거. 즉 눈동자 색도 마찬가지겠죠.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면 눈 색깔이 검은색이 될 것이고 멜라닌이 적게 만들어지면 눈동자의 색이 뭐 푸른색을 띠게 되겠죠. 자, 이런 것이 되겠지. 그래서 당나귀 털 색깔을 띠게 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우리 형질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자, 그러면 이제 유전 정보 흐름 봅시다. 자,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DNA가 선생님이 뭘 만든댔어? D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RNA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RNA가 만들어지고 이 RNA가 세포질 밖으로 나가가지고 라이보솜과 결합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든다 그랬죠. 이러한 정보의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아래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DNA에서 RNA로 가는 것을 우리는 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번역이라고 하죠. 자, 이 유전 정보가 이렇게 흘러간다. 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어디서 흘러가느냐? 세포 내에서 유전 정보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유전 정보의 흐름을 우리는 다른 말로 생명 중심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뭐랬냐? 팩 내에 DNA가 이렇게 이중 나선형으로 존재한다고 했었죠? 자, 이게 DNA로 어떻게 돼? 갑니다. 자, DNA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이 DNA의 유전 정보가 예를 들어서 염기 서열로 저장돼 있겠죠? 이 염기 서열이 AT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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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GC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자, 그러면 이게 한 가닥이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은 DNA는 이중 나선 구조죠. 그럼 반대쪽 가닥이 또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될까? 예, CG. 이제 TACG, TACG,
TACG, TACG, TACG가 되겠죠. 이거 뭐야? 지금 DNA죠. DNA 가닥이 두 가닥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 가닥은 선생님이 빨강색으로, 다른 한 가닥은 지금 하늘색으로 써놨죠.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한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선정을 합니다. RNA를 내가 만들 거야. 그치? 그러면 이 한 가닥으로 기준을 하나 정하는 거야. 자, 어떤 걸로 정해볼까, 우리는? 1번. 1번, 원으로 정해봅시다. 자, 원으로 정하게 되면은, 자, 이거에 대한 상부적인 가닥에 RNA가 만들어질 거야. 자, 근데 RNA에 T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T 대신 뭐가 만들어지니까? 네. 유라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원을 가닥으로 RNA가 만들어지는데, 자, UACG, UACG, U가 되겠죠. T가 아니라 UACG, UACG, UACG라는 RNA 가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DNA에서 RNA로 되는 게 뭐라고? 전사다. 이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핵 내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핵 안에서 DNA가 RNA로 되죠. 자, 그러면 이 RNA가 핵공을 통해서 핵 밖으로 나갑니다. 핵 밖이 어디야? 세포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 RNA가 세포질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 RNA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라이보솜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라이보솜에서 뭐가 만들어져? 아미노진, 단백질 합성이 되니까 단백질 합성되기 전에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야겠죠. 에?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느냐? 자, 이 RNA에 세 개의 짝을 찍습니다. 몇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짝을 지어. 그러면 이 세 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RNA에서 이 세 개씩 짝지은 것을 코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세 개의 염기죠. 자, 그러면 이 RNA에서도 짝이 세 개가 되겠지만은 DNA에서도 짝이 세 개씩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짝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삼염기 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UAC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거야. 자, 그러면 UAC가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지 우리가 아래 확대경에 보면 나와 있죠. 자, UAC를 찾아봐. UAC. UAC, 타이로신이죠? 찾았습니까? 자, 이게 뭐가 됩니까? 타이로신이 됩니다. 타이로신. 자, 그 다음이 뭡니까? GUA죠? 자, GUA 빨리 찾아봐. GUA. 뭡니까? 발린이죠? 발린입니다. 됐죠? 그 다음이 뭡니까? CGU죠? CGU, CGU, CCCGU. 아르지닌이죠? 그 다음이 ACG죠? ACG. ACG가 트레오닌입니다. 그 다음에 UAC죠? 자, 아까 UAC 있지 않았어? 그쵸? UAC죠? 타이로신이죠? 타이로신이고. 그 다음에 GUA가 또 발린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세 개가 안 되니까 아미노산이 모르겠죠? 뭐 뒤에 있겠지도 선생님이 설명하긴 했지만. 자, 그러면 이러한 세 개씩 코돈이 삼력기 이렇게
붙어 있는 이게 RNA가 코돈이 되겠죠.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겠죠?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형성이 됩니까? 이가 펩타이드 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야? 단백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은 뭐가 중요해?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가 중요하죠? 이거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져?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이 날 것이고, 이 입체 구조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본인의 기능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어떻게 해서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이 되는지는 대략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유전 부호를 이루고 있는 염기의 수라고 돼 있죠. 우리가 염기가 몇 개 있었어? 4개 있었어. 딸랑 4개. 그치? 근데 우리가 아미노산 몇 개를 지정합니까? 20종을 지정을 하죠. 어떻게 해서 20종이 될 수가 있느냐? 자, 2개 조합식을 하게 되면은 이 염기가 2개 조합식을 하게 되면은 총 4개니까 4의 2승까지밖에 안 나오죠. 즉 16가지 조합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개씩 염기가 3개씩 조합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4의 3승가지니까 몇 가지입니까? 총 64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염기의 배열이 64가지가 된다고. 그래서 총 64종류가 있다라고 돼 있죠. 이 코돈이. 이 64종이 몇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느냐? 20종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도 있죠. UUA랑 UUC는 페닐알라닌을 지정을 하죠. 자, 트레오신 같은 경우는 4가지가 있죠. 뭐 다른 것도 4가지가 있긴 한데. 자, 이렇게 코도는 64종류가 될 것이고 이 64종류가 아미노산의 20종류를 지정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유전정보의 전사와 번역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나마 쉽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과제 서술형 선생님 채점한다고 하지 않았어?